신혼 첫날, 남편은 통화기 너머로 방 4개짜리 아파트를 시댁 식구들에게 하나씩 선심 쓰듯 나눠주었다. 서진은 현관에 서서 그 모든 말을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똑똑히 들었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다. 따질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릴 뿐이었다. 3일 뒤 시댁 식구들을 태운 이삿짐센터 트럭이 위풍당당하게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경비원 아저씨의 말 한마디에 가구로 꽉 찬 트럭은 단지 정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 순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답례품으로 돌릴 종이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텅 빈 집안에 테이프를 뜯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윤서진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수건과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긴 호두과자를 종이 쇼핑백에 하나씩 차곡차곡 담고 있었다. 안방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따스한 노란색 조명 빛이 서진의 무릎 부근까지 길게 이어졌다. 남편 한재혁의 목소리가 그 빗줄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네, 어머니. 남향방이 채광이 제일 좋고 야외 베란다랑도 이어져 있어요. 곱게 갠 수건을 쥐고 있던 서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소라는 그 옆방을 쓰면 돼요. 네, 옷장은 기본 옵션으로 붙어 있으니까 따로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서재는 제가 일할 때 써야 해서 이미 컴퓨터 책상이랑 책장 세팅을 다 끝냈어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웅얼거릴 뿐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 재혁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결 가벼워진 말투로 덧붙였다. 저랑 서진이는 현관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쓰면 돼요. 어차피 잠만 잘 건데 큰 공간은 필요 없잖아요. 평소에 쓰시는 물건들만 챙기시고 덩치 큰 가구는 버리고 오세요. 네, 현관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랑 서진이 생일을 합친 거예요. 아니요, 초인종 누르실 필요 없이 그냥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서진은 손에 들린 수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건이 질감은 까칠했고 가장자리에는 실밥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그녀는 그 수건을 종이상자에 집어 던지지도 않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살짝 열린 방문을 왈칵 열어젖히지도 않았다. 그저 그 수건을 쇼핑백 안에 반듯하게 모서리를 맞춰 집어넣은 뒤 다음 수건을 집어들었을 뿐이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뜨거움이라기보다는 한겨울 새벽 맨발로 차가운 타일을 밟았을 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가까웠다. 그녀는 마지막 답례품까지 포장을 마친 뒤 구석으로 밀어두었다. 한 달 전 아버지 윤기철은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수원시에 있는 어느 낡은 고깃집, 테이블 위에는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오래된 기름때가 끈적하게 찌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십장으로 일했다. 그의 손등 피부는 쩍쩍 갈라진 나무 껍질 같았다. 아버지는 별다른 말 없이 그저 봉투를 그녀 쪽으로 한 번 더 밀었을 뿐이다. 봉투 안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다. 수원시 영통구, 방 4개짜리 40평대 아파트. 30년치 퇴직금에 여태껏 악착같이 모아둔 전 재산이 종이 위에 찍힌 붉은 도장 하나로 바뀌어 있었다. 대출 하나 없는 전액 현금 결제, 그리고 소유주 안에 적힌 이름은 단석 자뿐이었다. 아버지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고 그의 목을 대가 크게 한번 꿀꺽하고 움직였다. 받아라. 앞으로 이게 내 든든한 백이 될 거다. 서류 봉투는 아주 가벼웠지만 그것을 받아드는 서진의 손목은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졌다. 그것은 윤씨 집안의 가장 큰, 아니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 후 양가가 만나 예단을 교환하는 상견례 자리가 있었다. 시어머니 송영자는 한정식집 룸에 앉아 얇디 얇은 흰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가전제품 2여 개를 사기에도 빠듯한 액수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수원은 아무래도 너무 멀어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어 올렸다가 입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내려놓았다. 집이 서울에 있었으면 아무리 작아도 좋았을 텐데. 우리는 안산에서 평생을 살아서 수원까지 가려면 지하철을 갈아타고 가야 하잖니. 서진아, 원래대로라면 남자 쪽에서 집값의 반을 대는 게 도리지만 재혁이 아버지가 일찍 떠나는 바람에 나 혼자 반찬 가게 해가며 그 비싼 대학 등록금 대고 제약회사까지 취직시키느라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 보탤 돈도 도저히 없구나. 내 아버지가 기어코 수원에 집을 사겠다고 하니 우리 집은 그냥 이 정도 성의만 표시하마. 그 옆에 앉아있던 재혁은 양손을 무릎 위에 다소곳이 올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테이블 무늬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서진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침묵이 어머니의 염치 없는 말에 대한 남편의 민망함과 죄책감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안방 문이 열렸다. 재혁이 빈 물컵을 들고 걸어 나오다가 종이상자 더미 속에 앉아있는 서진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칫했다. 아직도 다 못 샀어. 그가 물었다. 거의 다 끝났어. 서진은 테이프를 둘둘 말아 상자 뚜껑 위에 올려놓았다. 재혁은 주방으로 걸어가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받아 마셨다.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꿀꺽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서진을 등진 채로 물컵을 싱크대 위에 내려놓았다. 어머니가 답례품 수건 색깔이 너무 칙칙하다더라. 다음부터 집에 손님 올 일 있으면 무조건 하얀색으로 사는 게 좋겠어. 그는 그 말을 툭 던지고는 종이상자들을 빙 둘러 피해 다시 안방으로 걸어갔다. 일찍 자,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그의 등 뒤로 문이 닫히며 찰칵하는 가벼운 소리가 났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방 배정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마치 이 방 4개짜리 아파트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자기 것이라도 된 양, 그리고 자신이 당연한 주인이라도 되는 양,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자산 재배치를 끝내버린 것이다. 서진은 바닥에 앉아 굳게 닫힌 그 방문을 가만히 응시했다. 이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널브러진 빈 종이 상자들을 발로 납작하게 밟아 정리했다. 그 모든 동작은 아주 느렸고 발소리조차 전혀 나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10시 월패드 초인종이 울렸다. 서진이 막 마지막 종이 상자 무더기를 현관 쪽으로 옮겨놓고 채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이었다. 문밖에서 도어록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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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이어서 잠금이 풀리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벌컥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송영자가 먼저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반찬통이 잔뜩 들어찬 커다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시누이 한소라는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비밀번호는 왜 아직도 안 바꿨니? 재혁이 생일에 내 생일 더해서 바꾸라고 진작에 말했잖니. 시어머니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현관 신발장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았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에서 걸어 나오는 서진을 힐끗 쳐다보았다. 어머니, 오셨어요. 서진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방에서 재혁이 젠걸음으로 뛰어나오며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어머니, 소라야, 벌써 왔어. 오후에 온다며? 일찍 와서 좀 둘러보려고. 치수도 미리 재야하고 시어머니는 서진이 바닥에 가지런히 놓아둔 손님용 슬리퍼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양말 바람으로 거실 원목 마루를 밟고 성큼성큼 들어갔다. 그녀의 매서운 눈썰미가 거실 소파와 거실장을 훑고 지나가더니 이내 거실 통창에 멈춰섰다. 햇빛 드는 건 그럭저럭 괜찮은데 거실 폭이 너무 좁다. 소파를 쓸데없이 큰 걸 사서 자리만 턱 차지하고 있잖아. 소라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이어폰 한쪽을 빼더니 집안을 휙휙 둘러보았다. 오빠, 여기서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려? 나 아침에 시내로 출근하려면 대체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집 앞에서 버스 타면 새 정거장 만에 지하철역이야. 엄청 편해. 재혁은 시어머니의 장바구니를 건네받아 주방 쪽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도 그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다. 서진은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싱크대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모자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니,
냉장고를 왜 이따위로 뒀어? 동선이 엉망이잖아. 시어머니는 사도어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서치라이트처럼 칸칸마다 매의 눈으로 스캔하기 시작했다. 김치를 어떻게 과일이랑 같은 칸에 둬? 냄새 다 배게. 이 반찬통들에 든 건 또 뭐냐? 어제 식당에서 남은 음식 좀 포장해 온 거예요. 서진이 다가가 조용히 대답했다. 다 갖다 버려? 먹다 남은 걸 하룻밤이나 뒀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 자리만 차지하게 뭘 이런 걸 쑤셔 박아놔. 시어머니는 고개를 휙 돌려 서진을 쏘아보았다. 내가 오늘 새로 담근 깍두기랑 깻잎장아찌 좀 가져왔다. 이따가 냉장고 반절은 싹 비워놔. 내 김치통들도 다 들여놔야 하니까. 그녀는 서진의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고 냉장고 문을 쾅 닫더니 복도 안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 방이 남향으로 빠진 그 큰 방이지. 시어머니는 안방 문을 벌컥 열고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재혁이 그 뒤를 졸졸 따랐고 서진은 방문 앞에 우두커니 섰다. 안방에는 서진과 재혁이 어젯밤 막 잠을 잤던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고 침대 협탁 위에는 두 사람의 웨딩 사진이 액자에 꽂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침대 발치에 서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줄자 앱을 켰다. 침대가 너무 넓어서 방을 반이나 차지하네. 시어머니는 스마트폰 화면을 힐끗거리며 발로 바닥을 이리저리 짚어보았다. 내 장롱이랑 5단 서랍장 들어오면 발 디딜 틈도 없겠어. 재혁아, 이 침대는 현관 옆에 있는 저 좁은 방으로 빼라. 이 큰 방은 싹 비워둬야 해. 네, 어머니. 오후에 서진이랑 같이 옮길게요. 재혁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서진은 남편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옆얼굴은 너무나도 평온했고 난처해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엄마, 내 방도 한번 볼게요. 소라가 거실에서 걸어와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방 문을 열었다. 그곳은 원래 서진이 손님방이나 나중에 태어날 아이의 방으로 쓰려고 비워둔 공간이었다. 아, 벽지 색깔 완전 촌스러워. 소라는 방문 틀에 비스듬히 기댄 채 스마트폰 화면을 엄지손가락으로 빠르게 쓸어내렸다. 오빠, 나 인터넷에서 회색 안마 커튼 찜해둔 거 있거든. 이따 링크 보낼 테니까 오빠가 결제해줘. 창문 사이즈가 어떻게 돼? 지금 바로 젤게의 재혁은 서랍을 뒤져 줄자를 꺼내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창틀에 줄자를 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걸어 나오다 서진의 곁을 지나며 걸음을 멈췄다. 빨리 점심이나 차려. 먼 길 오느라 물 한 모금도 못 마셨더니 목이 다 타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에서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덮어주었다. 서진은 돼지고기 한 덩이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다. 칼날이 고깃결을 끊어내는 소리가 유난히 둔탁했다. 그녀는 대파를 큼직하게 썰어 뚝배기에 담고 된장을 풀고 물을 부었다.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지고 파란 불꽃이 뚝배기 바닥을 날름거리며 핥았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라는 벌써 그녀가 쓸데없이 크다고 타박했던 그 소파에 떡하니 누워 양말 신은 발을 쿠션 위에 턱 올려놓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1인용 소파에 기대 앉았고 재혁은 그 옆 작은 보조 스툴에 걸터 앉았다. 안산집은 너무 습해서 비만 오면 뼈마디가 쑤셨잖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주방의 미닫이 문을 뚫고 들어왔다. 이제야 살 것 같네. 온 식구가 이렇게 모여 사니 얼마나 좋아. 집도 이렇게 널찍한데 텅텅 비워두면 낭비지, 낭비. 재혁아, 너도 이제 장가 갔으니 다 큰 어른이야.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머니랑 여동생 잘 보살피는 게 내 도리인 거 잊지 마라. 다 알아요. 어머니. 이사 오시면 아무 걱정 마시고 편하게 호강만 하세요. 재혁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된장찌개가 뚝배기 안에서 끓어오르며 보글보글 거품을 뱉어냈다. 서진은 숟가락으로 떠오른 거품을 걷어내고는 불을 줄였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밑반찬 몇 개를 꺼내 쟁반 위에 정갈하게 담았다. 점심 식사는 식탁에서 이루어졌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시어머니가 상석에 떡하니 앉아 숟가락을 먼저 들자 그제야 재혁과 소라도 젓가락을 들었다. 서진은 주방과 가장 가까운 끝자리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갈 떠먹더니 미간을 팍 구겼다. 된장을 너무 적게 풀었네. 맛이 왜 이렇게 맹맹해. 파도 너무 숭텅숭텅 썰었고 그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이건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지? 방부제 냄새가 훅 끼치네. 앞으로 집안 식사는 내가 알아서 챙겨야겠다. 이런 거 계속 먹다간 위장 다 버리겠어? 서진이가 평소에 병원 일이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앞으로 어머니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재혁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들었다. 서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밥그릇에 담긴 밥만 묵묵히 씹어 삼켰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칠해서 도무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식탁 위를 치울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의자를 밀고 일어나 곧장 거실로 향했다. 소라도 뒤따라 밥그릇을 내려놓고는 스마트폰을 쥔 채 소파로 돌아갔다.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밥그릇과 접시를 포개어 서진의 앞으로 슥 밀어주었다. 수고했어. 난 어머니 사과 좀 깎아드리고 올게. 그가 말했다. 싱크대에는 기름기 묻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서진은 고무장갑을 끼고 주방 세제를 푹푹 짰다. 거센 물줄기가 하얀 도자기 접시를 씻어냈고 거품은 배수구를 타고 어두운 파이프 속으로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갔다. 그녀는 설거지를 아주 천천히 그릇 하나하나에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닦아 건조대에 올려두었다. 고무장갑을 벗고 물기를 닦으며 주방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오후 4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신발을 신고 있었다. 소라는 이미 문 밖에 나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큰 방은 오늘 밤 안으로 무조건 싹 비워놔. 시어머니가 신발을 다 신고 허리를 펴며 마치 아랫사람에게 통보하듯 서진을 향해 말했다. 모레 오전 10시면 이삿짐센터 트럭이 도착할 거다. 내일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말해둬서 경비원이 트럭 못 들어오게 막는 일 없게 해. 그리고 내일 퇴근하는 길에 마트 들러서 냉장고 좀 꽉꽉 채워놓고. 이사 첫날인데 상다리 부러지게 한 상 먹어야지. 그녀는 서진에게 시간이 되는지 묻지도 않았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청유형 문장조차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임시 파트타이머를 다루듯 지시를 내렸을 뿐이다.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재혁이 문을 활짝 열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게 잡고 섰다. 서진은 거실 가장자리에 선 채로 양팔을 축 늘어뜨리고 문이 닫히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얼른 방 옮기라고 하시네. 재혁이 몸을 돌려 안방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가서 종이상자 몇 개만 가져와. 옷부터 먼저 싸자. 오늘 밤은 대충 저 작은 방에서 자야겠다. 서진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재혁의 뒷모습이 방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옷장 문이 열리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 그녀가 직접 정리하고 그들의 결혼 예복을 나란히 걸어두었던 바로 그 옷장이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서진이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거실에서는 충분히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는 거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어 잠갔다. 환풍기 스위치를 누르자 날개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세면대 앞으로 다가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이 도자기 세면대를 때리며 물방울이 그녀의 손등 위로 튀어올랐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자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정부24 앱을 실행했다. 손가락이 화면을 미끄러지듯 스와이프하자 몇 초 뒤 파일 하나가 다운로드되었다. 바로 이 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화면의 글씨는 작았지만 아주 선명했다. 부동산의 표시, 수원시 영통구,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매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소유자 윤서진. 그 항목 안에는 한재혁의 이름도, 한소라의 이름도, 송영자의 이름도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녀 한 사람의 이름뿐이었다. 서진은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환풍기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물소리가 뒤섞여 그녀의 고막을 진동시켰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새카매지며 그녀의 차분한 얼굴이 거울처럼 비쳤다. 분노로 가득 찬 포효도 없었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악다구니도 없었다. 동물병원에서 5년간 일하며 서진은 일찍이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사람을 물려고 할 때 무턱대고 손을 뻗어서는 안 된다. 먼저 그 개의 목줄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안방 침대 위에는 재혁이 셔츠 몇 벌을 이미 팽개쳐 둔 상태였다. 상자는 그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 서진은 방문 틀에 기댄 채 억양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일 마저 싸자. 나 머리가 좀 아파서 작은 방에 먼저 가서 잘게. 재혁은 그 대답이 꽤 뜻밖이라는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서진의 창백한 얼굴을 한번 쓱 보더니 이내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그러든가? 내일 연차 내고 집에서 같이 짐이나 싸자.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만 겨우 잘 수 있다던 그 작은 방으로 몸을 돌려 들어가고는 굳게 문을 닫아버렸다. 밤이 깊었다. 작은 방의 창문은 아파트 단지 앞 큰 도로와 인접해 있어 이따금 자동차가 쌩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은 좁아터진 싱글베드에 걸터앉아 불을 켜지 않았다. 오직 창밖의 가로등 불빛만이 방바닥에 길쭉하게 비껴들어와 밝은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5번쯤 울리고 나서야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수화기 너머로는 심야 뉴스를 틀어놓은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깔려 있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방금 잠에서 깬 듯 탁하고 잠겨 있었다. 아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소파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깜빡 졸았다. 무슨 일 생겼어?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서진은 바닥에 비친 불빛 얼룩을 응시하며 무의식적으로 매트리스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렀다. 아빠, 이 집 살 때 들어간 돈 말이에요. 시댁 쪽에서는 정말 단 한 푼도 안 보탠 거 맞죠?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텔레비전 소리가 뚝 줄어들었다. 그건 갑자기 왜 묻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사돈댁에서 무슨 헛소리라도 하더냐? 아니요. 그냥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요. 단돈 10원 한 장 안 보탰다. 아버지의 말투는 공사장 바닥에 굵은 못을 쾅 박아 넣듯 단호하고 묵직했다. 계약금, 잔금, 취등록세, 하물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전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어. 영수증이랑 이체 내역서 내가 집에 다 꽁꽁 모아놨다. 집도 너희들 혼인신고 하기도 전에 내 명의로 등기 다 끝내놓은 거고. 그쪽 집안이랑은 손톱만큼도 얽힌 거 없다. 서진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답답한 체증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건 내 집이야. 서진아, 아버지가 전화기 너머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 문턱에는 내 이름 석자가 박혀 있는 거다. 그 누구도 못 뺏어가. 알겠어요, 아빠. 얼른 주무세요. 전화를 끊은 뒤 서진은 벽에 기대 앉았다. 방문 너머로 재혁이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두 눈을 감았다가 한참 뒤 다시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그녀는 카카오톡 앱을 눌렀다. 작은 방 책상 위에는 재혁의 태블릿 컴퓨터가 화면 잠금도 걸려있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연애 시절부터 서로의 기기에 비밀번호를 걸지 않던 습관 때문이었다. 서진은 태블릿을 집어들고 채팅방 목록을 열었다. 맨 꼭대기에 고정된 대화방의 이름은 행복한 우리 가족이었고 멤버는 3명이었다. 재혁, 시어머니, 그리고 소라. 서진의 이름은 없었다. 그녀는 대화방을 터치해 스크롤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오후 5시 10분. 재혁이 보낸 메시지였다. 어머니, 아까 경황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는 서진이 생일에 제 생일 더해서 04120825예요. 모레 오실 때 그냥 누르고 들어오시면 돼요. 다음은 시어머니가 보낸 음성 메시지였다.
서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드디어 비만 오면 벽지가 질질 일어나는 이 썩어 빠진 집구석에서 탈출하는구나. 재혁아, 이번에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 대궐 같은 새 아파트에 살아보고 내 평생 너 키운 보람이 있네. 이어서 소라가 보낸 토끼가 침대 위를 대굴대굴 구르는 이모티콘이 보였다. 그리고 덧붙인 메시지. 오빠, 내 방 커튼 꼭 결제해놔. 그리고 나 마늘 냄새나는 김치는 입에도 안 되니까 새언니한테 밥 차릴 때 신경 좀 쓰라고 전해주고. 재혁, 걱정 마. 밥 챙기는 건 서진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어머니랑 소라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 내가 잘 말해둘게. 시어머니, 그건 당연한 거지. 그 큰 집에 얹혀 살면서 집안일 좀 하는 게 뭐 대수라고. 큰방 옷장 절대 그 애 보고 쓰게 하지 마라. 나 옷 엄청 많으니까. 재혁, 네, 지금 바로 옷장 싹 다 비우라고 할게요. 서진은 밥 챙기는 건 서진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라는 문장에서 숨을 멈췄다.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같은 건 없었다. 배신이란 애초에 서로 동등한 기대를 주고받았을 때나 성립하는 감정이니까. 지금 그녀가 느끼는 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선명한 각성이었다. 이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대화방 안에서 자신은 가족 구성원은커녕 아내로서의 대접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방 4개짜리 공짜 아파트에 딸려온 전자동 로봇 청소기나 다기능 전기밥솥에 불과했다. 태블릿 화면이 어두워졌다. 서진은 그것을 다시 터치하지 않고 화면이 완전히 새카매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욕실의 물소리가 멎었다. 다음 날 서진은 여느 때처럼 수의 테크니션 유니폼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연차는 내지 않았다. 재혁은 아직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그녀는 남편을 깨우는 대신 식탁 위에 짧은 메모 한 장만 덜렁 남겼다. 병원에 응급 환견이 있어서 먼저 출근함. 오전 내내 그녀는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3마리를 목욕시키고 수의사를 도와 중성화 수술까지 무사히 마쳤다. 그녀의 손길은 단단했고 수술 도구를 건넬 때 손끝에 떨림조차 없었다. 정오가 되자 점심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하얀 가운을 벗고 자신의 겉옷으로 갈아입은 뒤 병원 문을 나섰다. 햇살이 너무 눈이 부셔 눈물이 핑 돌 정도였다. 서진은 늘 가던 패스트푸드점 대신 아파트 단지 안쪽에 있는 2층짜리 독립건물, 바로 관리사무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후끈한 난방 열기가 확 끼쳐왔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50대 중반의 여직원이 돋보기를 낀 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백사동 1502호 입주민입니다. 서진은 데스크 앞에 반듯하게 서서 감정에 흔들림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거주자 등록 변경이랑 방문객 출입 제한 규정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여직원은 컴퓨터 키보드를 탁탁 두드리며 모니터를 확인했다. 1502호면 이번에 새로 이사 오신 신혼부부시네요. 시스템상 현재 등록된 거주자는 윤서진님과 한재혁님 두 분입니다. 어떤 걸 변경하시려고요? 이 집은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은 여직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요청하면 저 말고 다른 사람의 거주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요? 여직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돋보기를 고쳐 썼다. 집주인 본인의 요청이라면 당연히 가능하죠. 시스템상 상주인구 명단은 소유권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니까요. 서면 신청서만 작성해 주시면 다른 분들은 거주자 명단에서 바로 삭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삭제하고 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일단 삭제된 분은 우리 아파트 입주민으로서의 권한을 싹 다 잃게 됩니다. 공동현관 출입카드는 즉시 정지되고 지하주차장 자동 인식 시스템에서도 차량 번호가 지워지죠. 단지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일반 방문객 신분으로 오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신 윤서진님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경비실에서 차단기를 올려줍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양손을 배 앞에 모으고 엄지손가락으로 검지 관절을 살살 문질렀다. 만약 제가 경비실에 미리 명단을 주고 특정 인물이나 그 사람의 차량은 절대 출입시키지 말아달라고 확실히 못을 박아두면 경비실에서 그대로 따라주시나요?
여직원은 그제야 보던 신문을 완전히 덮어두고 조금은 복잡한 눈빛을 띄었지만 이내 원칙대로 대답했다. 그럼요. 저희 아파트 관리 규약상 집주인의 주거 안전과 사생활 보호가 1순위입니다. 윤서진님께서 서면으로 출입 제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본인이 직접 내려오셔서 사인을 하시거나 유선상으로 확실하게 동의하지 않는 이상 경비원들은 그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친가족이라고 떼를 써도 절대 안 통하죠. 이삿짐 센터 트럭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이 정문 차단기에서 다 걸리고요.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컴퓨터 본체에서 나는 미세한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 들렸다. 이 서류들 처리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진이 물었다. 신분증이랑 부동산 등기부등본 복사본 가져오셔서 신청서만 쓰시면 시스템 수정하는 건 5분이면 끝나요. 경비실에도 바로 공지가 내려가고요. 서진은 여직원의 손끝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하얀 종이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태블릿에서 보았던 비밀번호는 04120825라는 문장과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뱉었던 모레 오전 10시라는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알겠습니다. 서진이 반보 뒤로 물러서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서류 챙겨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는 뒤돌아 관리사무소를 나섰다. 등 뒤로 유리문이 스르륵 닫히며 훈훈한 공기가 완벽히 차단되었다. 바깥에 매서운 찬 공기가 순식간에 그녀의 몸을 감쌌다. 서진은 계단에 선 채 고개를 돌려 백사동 쪽을 올려다보았다. 까마득하게 솟아오른 아파트 건물 15층. 그녀의 집 창문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곳은 그녀의 집이었다. 내일부터는 법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철저하게 그녀 단 한 사람만의 공간이 될 터였다. 3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 안방에서 캐리어 지퍼를 닫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한재혁이 크지 않은 검은색 기내용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 앞에서 물을 따르고 있는 윤서진을 힐끗 보더니 현관 쪽에 캐리어를 세워두었다. 대전 쪽 사업 설명회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아무래도 내일 저녁 늦게나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재혁은 서류 가방 안의 문서를 고개 숙여 확인하며 마치 직장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라도 내리듯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오늘 반차 냈다고 했지? 오후에 어머니랑 소라 이사 오시면 당신이 옆에서 잘 좀 챙겨드려. 반찬통 같은 건 무거우니까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한테 옮겨달라고 하고 당신이 직접 들진 말고. 아, 그리고 안방 옷장은 무조건 오늘 오전 중으로 다 비워놔. 어머니 옷이 워낙 많으셔서 바깥에 쌓아두면 먼지 앉으니까. 서진은 유리컵을 들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쭉 미끄러져 내려가 위장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맺히는 것 같았다. 저녁에 괜찮은 식당 룸으로 하나 예약해도 재혁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서류를 가방 안에 쑤셔 넣으며 단추를 채웠다. 어머니 이사 오신 기념으로 내가 대접하는 셈치고 장소 정해지면 단톡방에 주소 찍어주고 두 사람 다 막 이사 와서 이 근처 지리도 잘 모를 텐데. 서진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흔들림 없는 눈빛에 편안하게 펴진 미간. 그것은 지금 막 가족을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자부하는 맏아들 특유의 표정이었다. 그에게는 일말의 찔림조차 없었다. 알겠어. 서진이 물컵을 내려놓자 유리 밑동이 아일랜드 식탁의 대리석 상판에 부딪히며 쨍하는 맑은 소리를 냈다. 그럼 나갈게. 출근길 조심하고. 재혁은 문을 밀고 캐리어를 끌며 밖으로 나갔다. 도어록이 자동으로 잠기는 전자음이 울렸다. 서진은 텅 빈 거실에 서서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았다. 오전 8시 15분. 그녀는 안방으로 걸어가 옷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두 사람의 옷이 걸려 있었다. 왼쪽은 그녀의 것, 오른쪽은 그의 것이었다. 그녀는 옷걸이 어느 하나에도 손을 뻗지 않았다. 그저 옷장 문을 닫고 화장대 앞으로 다가가 맨 아래 서랍을 열고 짙은 갈색 가죽 파일철을 꺼냈을 뿐이다. 그 안에는 그녀의 신분증과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끼워져 있었다. 오전 9시 정각,
서진은 관리사무소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믹스커피를 막 타서 자리에 앉던 데스크의 여직원이 고개를 들다 서진을 보고는 즉시 아는 체를 했다. 아이고, 1502호 입주민이시네요. 오셨어요. 전 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시는 줄 알았죠? 서류 처리하러 왔습니다. 서진은 짙은 갈색 파일철을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서 신분증과 등기 권리증 사본을 꺼내 앞으로 슥 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여직원은 종이컵을 내려놓고 돋보기를 고쳐 쓴 뒤 사본을 집어들고 꼼꼼히 대조했다. 컴퓨터 키보드를 탁탁 두드리는 소리만 조용한 사무소 안에 울려 퍼졌다. 윤서진 님 맞으시죠? 상주인구 등록 변경하시는 거 확실합니까? 여직원이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며 물었다. 시스템상 현재 한재형 님도 등록되어 있는데요. 만약 단독 거주로 변경하시면 그분의 출입 권한은 지금 당장 말소됩니다. 지하주차장 차단기는 더 이상 그분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열리지 않을 거고요. 공동현관 도어록도 지문 인식이 아예 먹히지 않게 됩니다. 네, 말소해주세요. 서진은 데스크 상판의 무늬를 내려다보며 마치 오늘 날씨를 확인하듯 건조하고 평온한 억양으로 대답했다. 여직원이 마우스를 몇 번 딸깍거리자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표가 빼곡히 인쇄된 종이 2장이 서진 앞으로 슥 밀려왔다. 이건 입주민 정보 변경 확인서입니다. 여직원이 첫 번째 종이를 가리켰다.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서진은 데스크 위에 놓인 검은색 볼펜을 들어 뚜껑을 열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이것도요. 여직원이 두 번째 종이를 밀어주었다. 어제 말씀드렸던 출입 제한 신청서입니다. 저희 아파트 보안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에 특정 인물의 인적 사항을 적어두시면 본인의 대면 확인 없이는 정문 경비원들이 절대 출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출입을 제한하시겠습니까? 서진은 서식 용지를 자기 쪽으로 당겨 출입 제한 대상자 성명란에 세 사람의 이름을 차례대로 적어 넣었다. 송영자, 한소라, 한재혁. 마지막 글자를 다 쓰고 난 뒤 그녀는 펜촉을 잠시 허공에 멈췄다. 그리고 기타 제한 조건란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집주인 본인의 유선상 허가 없이는 친인척을 사칭하는 모든 방문객 및 이삿짐센터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전면 거부함. 여직원은 기입이 끝난 신청서를 훑어보다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관리사무소에서 10몇 년을 일하면서 부부 싸움 끝에 시부모를 문전박대하는 경우는 봤어도 남편까지 싸잡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건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여직원은 눈을 치켜뜨고 서진을 힐끗 살폈다. 서진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악을 쓰며 싸운 듯한 붉은 기도 없었고 억울함에 사무친 눈물 자국도 없었다. 그저 고인 물처럼 한없이 고요할 뿐이었다. 처리 다 되었습니다. 여직원이 접수증에 파란색 업무용 도장을 쾅 찍어 서진에게 건넸다. 시스템 업데이트 끝났고요. 정문 경비실이랑 지하 주차장 초소에도 출입 제한 명단이 실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접수증을 받아 파일철 안에 잘 챙겨 넣었다. 1502호로 돌아온 서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현관의 전자 도어록 앞에 서는 것이었다. 그녀는 도어록 안쪽 커버를 열고 초기화 버튼을 꾹 눌렀다. 패널의 파란색 숫자판이 환하게 불을 밝혔다. 04120825. 어제 재혁이 단톡방에 떠벌리듯 보냈던 바로 그 비밀번호였다. 그의 생일에 그녀의 생일을 더한 숫자. 서진의 손가락이 허공에 머문 채 곧 지워질 그 숫자의 조합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삭제 버튼을 눌러 기존 설정을 싹 다 날려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숫자들을 꾹꾹 눌러 입력했다. 그것은 아버지 윤기철의 생일에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크게 다치셨다가 기적처럼 퇴원하셨던 날짜를 합친 것이었다. 띠 6자리 숫자를 다 누르고 마지막으로 별표 버튼을 눌렀다. 잠금장치 모터가 묵직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며 새 비밀번호가 설정되었다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서진은 겉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냈다. 방 4개짜리 넓은 아파트는 냉장고 컴프레서가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거실 통창 앞으로 다가가 단지 정문 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오후 2시. 노란색 5톤짜리 이삿짐 센터 트럭이 오른쪽 깜빡이를 켜며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느릿느릿 멈춰섰다. 출입 통제 차단기는 굳건히 내려간 채 위로 들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송영자는 트럭 조수석에 앉아 쓰다 남은 헌 옷감들을 쑤셔 넣은 보자기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창문을 지익 내리고는 상반신을 쑥 내밀며 경비 초소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저씨, 문 안 열고 뭐해? 이삿짐 차 온 거 안 보여? 경비 초소의 미닫이 창문이 드르륵 열렸다. 제복을 입은 중년의 경비원이 무전기를 든 채 고개를 내밀었다. 몇 동 몇 호 방문이십니까? 이삿짐 차량은 관리사무소에 사전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04동 1502호. 새로 이사온 집이요. 이 송영자는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등록은 무슨 놈의 등록. 엊그제도 집 보러 떡하니 들어갔다 왔구먼. 아저씨 빨리 차단기나 올려. 트럭 이거 시간당 돈 줘야 하는데 아저씨가 물어낼 거야? 경비원은 문 열림 버튼을 누르는 대신 몸을 돌려 컴퓨터 시스템에 동호수를 쳤다. 모니터 화면 한가운데에 새빨간 경고창이 떡하니 떴다. 모니터에 뜬 글씨를 확인한 경비원의 안색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초소 밖으로 걸어나와 트럭 조수석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는 분입니까? 나 그 집 집주인 애미 되는 사람인데. 송영자가 홧김에 트럭 문짝을 쾅 쳤다. 우리 아들내미 이름이 한재혁이요. 그쪽 시스템이나 똑바로 쳐다봐. 우리 아들 집이니까. 오늘 이사하는 날이니까 잔말 말고 빨리 차단기 열어. 뒷좌석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던 한소라가 밖에서 들려오는 악다구니에 짜증이 난 듯 이어폰 한쪽을 확 뺐다. 엄마, 왜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 나 폰 배터리 10%밖에 안 남았는데 내 방 콘센트가 어딘지도 모르잖아. 아저씨 보고 빨리 열라고 해. 경비원은 송영자를 빤히 올려다보며 사무적이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확인 좀 똑바로 해보시죠. 1502호 집주인 명의는 윤서진 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한씨 성을 가진 입주민은 없고요. 게다가 경비원은 잠시 말을 끊고 주머니에서 근무용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다. 오늘 오전 집주인 본인께서 직접 최고 등급의 출입 제한 신청을 걸어두셨기 때문에 현재 1502호는 사전 승인되지 않은 모든 방문객의 출입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머니 성함이 이 출입 제한 블랙리스트에 떡하니 올라와 있네요. 집주인분이 직접 서면으로 동의하시거나 전화로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차단기는 절대 못 올려드립니다. 송영자의 눈이 화등잔만해졌다.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보따리가 툭 하고 발판 쪽으로 굴러떨어졌다. 뭐라고? 출입 제한. 집주인이 누구라고? 그 집 신혼집이야. 신혼집. 당연히 명의가 우리 아들 앞으로 되어 있지. 아저씨 새로 와서 컴퓨터 다룰 줄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아주머니 옛 트럭 운전기사가 시동을 탁 끄더니 덜컥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그는 윗도리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다. 저희 이삿짐 센터는 댁들 집안 사정 같은 건 알바 아니고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 차는 아파트동 앞까지만 짐을 실어다 주면 그만입니다. 단지 안으로 못 들어가면 이 트럭은 그냥 여기 길바닥에 서 있는 거예요. 예정 시간에서 1시간 초과될 때마다 5만 원씩 추가 요금 붙습니다. 당장 여기서 쇼부를 보시든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저씨는 뭘 그렇게 재촉해. 내가 지금 전화하면 될 거 아니야. 송영자는 외투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끄집어내더니 액정이 부서져라 꾹꾹 눌러 한재혁의 번호를 띄웠다. 같은 시각 대전, 제약회사 사업 설명회 현장. 한재혁은 단상 위에 서서 레이저 포인터를 쥐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때 안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액정에 뜬 발신자를 힐끗 확인하고는 미간을 팥국이며 수신 거절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불과 10초 뒤 스마트폰은 다시 발작하듯 진동했다. 재혁은 어쩔 수 없이 단상 아래 고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주 급한 연락이 와서요. 그는 회의실 밖으로 젠걸음으로 빠져나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재혁아, 너 도대체 어떤 미친년이랑 결혼을 한 거냐? 송영자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수화기를 뚫고 나와 재혁의 고막을 세차게 때렸다. 그 기집애가 아파트 출입 시스템을 싹 다 바꿔놨어. 경비가 우리를 안 들여보내주잖아. 짐 꽉 찬 이삿짐 트럭이 길 한복판에 덩그러니 서 있다고. 너 당장 경비실에 전화해서 차단기 올리라고 해. 재혁은 복도 한가운데 우두커니 멈춰섰다.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빔 프로젝터 불빛이 그의 구두코를 비추고 있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바로 서진이한테 전화해 볼게요.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고 곧바로 서진의 번호를 눌렀다. 1502호 거실. 서진은 새로 장만한 패브릭 소파에 푹 파묻혀 앉아 있었다. 소파 커버의 까슬까슬한 섬유가 그녀의 손바닥을 기분 좋게 스쳤다. 유리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 액정이 환하게 밝아지며 화면 위로 한재혁이라는 이름 석자가 깜빡거렸다. 징징거리는 진동과 함께 스마트폰이 유리 상판 위에서 웅웅거리며 가장자리 쪽으로 조금씩 미끄러졌다. 서진은 손을 뻗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화면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고 또다시 밝아지는 과정을 물끄러미 지켜보고만 있었다. 총 5번의 전화. 그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단지 정문 앞의 분위기는 이제 단순한 대치를 넘어 완전한 구경거리로 전락해 있었다. 오후 3시 무렵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나오는 입주민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인도 가장자리에 서서 떡하니 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이삿짐 트럭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수근거렸다. 송영자는 이미 트럭에서 펄쩍 뛰어내려 경비 초소 창문에 찰싹 달라붙은 채 유리를 쾅쾅 두드리고 있었다. 내 집이라고, 내 집. 시어머니가 늙어서 아들내미 집에 얹어 살겠다는데 그게 무슨 큰 죄라고 길을 막아. 너희들 다 비켜. 거기 관리소장 당장 튀어나오라고 해. 경비원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나더니 무전기를 빼들었다. 관리사무소, 정문에 외부인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으니 당장 지원 바랍니다. 한소라도 차에서 내려 자기들을 향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힐끗 보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녀는 송영자의 소매자락을 휙 잡아 끌며 목소리를 억눌렀다. 엄마, 그만 좀 해.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쪽팔려 죽겠어 진짜. 새언니는 전화도 안 받고 오빠는 회의 중이라는데 우리끼리 저 안으로 쳐들어간들 무슨 소용이야. 현관 비밀번호도 모르는 마당에. 송영자가 소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년이 감히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배겨. 우리 단톡방에서 다 합해본 일이잖아. 인연이 지금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으려고 단단히 미친 게지. 간호사 며느리 얻으면 뭐해. 친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는데. 사람들아 이리 와서 구경 좀 해보시오.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꼴인지. 트럭 기사가 손목에 전자시계를 힐끗 보더니 성큼성큼 다가와 지식이듯 물고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뱉어 구둣발로 콱 비벼 껐다. 아주머니, 벌써 4시간째입니다. 저 다음 탕 뛰어야 하는 거 다 날아갔다고요? 계약서대로 지금 당장 20만 원 추가 결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큰 차를 남의 아파트 정문 앞에 언제까지 처박아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좀 있으면 경찰 깔릴 텐데. 짐을 다 내다 버리실 겁니까? 아니면 싣고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실 겁니까? 확실하게 답을 주셔. 송영자는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트럭 기사의 얼굴을 보았다가 차단기 뒤에서 정문을 철통같이 막아선 경비원 2명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그녀의 가슴이 풀무질하듯 크게 오르락내리락 했고 목구멍에서는 쇳소리 섞인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꼬박 3일을 머리 싸매고 세운 계획이었다. 방치수 재는 것부터 안마 커튼 고르는 것, 겨울옷 싸는 것부터 이삿짐 센터 예약하는 것까지.
그녀는 안산의 그 다 쓰러져가는 낡은 전셋집 동네방네를 들쑤시고 다니며 이제 곧 수원에 있는 대궐 같은 아파트로 호강하러 간다고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댔다. 그 찬란했던 모든 계획이 경비초소에 저 환하게 빛나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불과 30초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카톡방 안에서 열을 올리며 3일 밤낮을 떠들어댔지만 단 한 명도 아주 잠깐의 시간조차 내어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가 도대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건지 안산으로 차 돌려온 송영자가 이를 바득바득 갈며 이새로 겨우 그 말을 쥐어짜냈다. 트럭이 굉음을 내며 무겁게 후진을 하자 육중한 타이어가 아스팔트 바닥과 마찰하며 끼익하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짐칸에 실려있던 낡은 5단 서랍장이 트럭 벽면에 쾅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날 밤 아파트 입주민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요즘 젊은 것들은 시어머니를 원래 이렇게 대하나요? 글을 쓴 사람은 방금 가입한 새 계정이었지만 글의 내용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구체적이었다. 게시글은 눈물 콧물 쏙 빼는 감성적인 문체로 평생 홀몸으로 아들 하나 바라보고 뼈 빠지게 고생한 불쌍한 어머니가 아들 장가보내고 신혼집 청소 좀 도와주러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다가 독사 같은 며느리가 출입 시스템을 싹 다 바꿔놓는 바람에 친시어머니와 이삿짐 트럭을 싸늘한 칼바람 부는 길바닥에 4시간이나 세워두며 문전박대했다는 비참한 사연을 구구절절 늘어놓고 있었다. 게시글은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사진까지 한 장 첨부했다. 아파트 정문 앞에서 결국 단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노란색 이삿짐 트럭을 배경으로 처량하게 서 있는 송영자의 뒷모습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자초지종을 모르는 입주민들이 순식간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맙서사,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다 있나요? 저건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원수를 집안에 들인 격이네요. 백사동이라고요? 인성 진짜 소름 돋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까봐 무섭다. 다음날 아침 서진은 테크니션 유니폼 재킷을 걸치고 엘리베이터 홀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래층에 사는 젊은 엄마가 5살 되어 보이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서진이 안으로 들어서는 걸 본 젊은 엄마의 눈빛이 잘게 흔들리더니 무의식적으로 딸을 자신의 등 뒤로 획 잡아 끌며 엘리베이터 벽 쪽으로 바짝 몸을 붙였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내내 아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 울릴 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다. 동물병원에 도착해 서진이 하얀 가운으로 막 갈아입었을 때 데스크 직원이 예약 장부를 들고 조금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윤 선생님, 그 선생님네 아파트 사시는 킹찰스 스패니얼 보호자 김 여사님 말인데요. 방금 전화 오셔서 오늘 오후 강아지 목욕 예약 취소하셨어요. 직원이 목소리를 꾹 낮춰 속삭였다. 전화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 강아지 담당하는 사람은 품행이 좀 바른 간호사로 바꿨으면 좋겠다고요. 수술 도구를 정리하던 서진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다. 스테인리스 트레이가 부딪히며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렸다. 알겠습니다. 서진은 변명 한마디 없이 그저 지혈겸자를 고온 소독기 안에 집어넣었다. 소독기 문을 닫으며 그녀는 유리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분노 따위는 없었다. 그저 지독하게 피곤한 평온함만이 감돌 뿐이었다. 이 소동은 꼬박 3일 동안 이어졌다. 그 3일 내내 한재혁은 수원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하루가 멀다고 장문에 분노 섞인 따지는 문자를 폭탄처럼 쏟아냈다. 서진은 그 수많은 문자에 단 한 통의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밤. 시흥시의 어느 낡은 빌라. 윤기철은 거실의 낡은 등나무 의자에 기대 앉아 돋보기 안경 다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평소 공사 현장에서 라디오나 듣던 구형 스마트폰 화면은 지금 그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 창에 멈춰 있었다. 그는 오래된 현장 동료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다가 동료의 딸을 통해 이 기막힌 소문을 전해 들었던 것이다. 윤기철은 그 자리에서 상을 얻지 않았다. 그는 즐겨 마시던 소주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 밑에 쑤셔 박아둔 찌그러진 철제 상자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그의 30년 건설 현장 십장 인생 그 자체였다. 그 봉투 안에 든 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철근에 베여 흉터가 가실 날 없던 그의 거친 손바닥이었고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들이켰던 10만 병의 얼음물이었으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 매일 점심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며 악착같이 모았던 동전 무더기였다. 노인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투박하고 뭉툭한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 서류 봉투 안에 문서를 한 장 한 장 공들여 찍기 시작했다. 초점이 안 맞으면 몸을 뒤로 뺐다가 다시 맞추기를 반복했고 오랜 막노동으로 망가진 손은 미세하게 덜덜 떨렸다. 꼬박 1시간 동안 씨름한 끝에 그는 그 아파트 커뮤니티에 회원 가입을 마쳤다. 그는 젊은 애들처럼 화려한 이모티콘을 쓸 줄도 몰랐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성적인 문장 따위는 적을 줄도 몰랐다. 그는 굳은 살박인 투박한 검지 하나로 스마트폰 액정을 꾹꾹 눌러가며 딱 한 문단의 글을 써 내려갔다. 그의 댓글은 송영자가 쓴 그 감성파리 게시글의 맨 아래에 달렸다. 저는 백사동 1502호 소유주 윤서진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첨부 파일 1,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서 및 은행 이체 내역서. 매매 대금 전액 9억 원. 본인의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전 재산으로 지불 완료. 첨부 파일 2, 부동산 등기 권리증. 소유자는 오직 윤서진 단 한 명뿐. 남자 측 집안에서는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단돈 10원 한 장 보탠 사실이 없음. 이 아파트는 내가 내 딸년 시집 갈 때 챙겨준 혼수임. 사돈댁은 집주인인 내 딸의 허락은커녕 사전에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온 식구를 이끌고 내 딸이 전액 현금 주고 산 집에 무단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음.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 그게 곧 그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뜻임. 만약 결혼만 하면 남이 뼈 빠지게 사둔 집이 자동으로 자기네 집안 공동재산으로 둔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억울하다고 인터넷에 글 쓰기 전에 법전부터 다시 뒤져보시든가 아니면 최소한 그 집 등기 부등본이라도 한번 떼어보고 오시길 바람. 이 투박한 댓글이 달린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를 동정하며 며느리를 물어뜯던 댓글창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잇따라 여론의 흐름이 180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헐, 미친 거 아니에요? 10원 한 장 안 내놓고 며느리가 해온 혼수집으로 온 가족이 짐 싸들고 쳐들어갔다고요? 남의 혼수집에 지들 맘대로 방 배정 다 해놓고 문 안 열어준다고 영내전드 적반하장?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원글 쓴 시어머니 얼굴 가죽 두께가 방탄조끼 뺨치시네요.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와, 저러니까 당장 출입 제한 걸어버렸지? 나 같았으면 그날 밤에 현관문에 철조망 둘러쳤을 듯. 다음날 오전 동물병원 데스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예약을 취소했던 킹찰스 스패니얼 보호자 김 여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는 듯 100번 사죄하며 무조건 윤 선생님이 자기 강아지를 계속 맡아주셔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 오후 5시 한재혁의 차가 수원집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의 차량 번호는 이미 시스템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는 굴욕적이게도 방문객 차로에 차를 세우고 신원을 적어낸 뒤에야 겨우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는 서진을 관리사무소 옆에 딸린 입주민 접견실로 다짜고짜 불러냈다. 접견실 구석에는 자판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재혁은 싸구려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고 있었다. 두 눈에는 핏발이 가득 서 있었고 불과 3일 전보다 좋기 5년은 팍 늙어버린 몰골이었다.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재혁은 접견실로 들어오는 서진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억누른 채 으르렁거렸다. 이를 이 지경으로 키워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안 꼴을 비웃고 있잖아. 우리 어머니 지금 안산 단칸방에서 매일 대성통곡하고 계셔. 커뮤니티에 그딴 캡처본 올린 건 또 무슨 신보인데. 서진은 그와 마주한 맞은편 의자를 빼고 차분하게 앉았다. 그녀는 병원 유니폼 겉옷조차 벗지 않은 상태였다. 글을 먼저 쓴 건 그쪽 어머니셔. 우리 아버지는 단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팩트만 정정해 주신 것뿐이고 서진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다.
마치 매일 하던 강아지 예방접종 차트를 건조하게 읽어내려가듯 덤덤했다. 아무리 그래도 집안일은 우리끼리 조용히 풀었어야지. 가족끼리 말로 하면 다 해결될 일을 왜 이 사다를 내. 경비원 앞세워서 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몰아? 그게 얼마나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인지 내가 알아. 재혁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다. 그래, 집 내가 해온 거 맞아. 하지만 난 받아들이고 우리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내 도리라고. 난 그냥 미리 방부터 정해두면 내가 신경 쓸 일 없을까 봐 배려한 거야. 출장 다녀와서 너한테 천천히 다 설명하려고 했다고. 기어코 일을 이따위로 망쳐놔? 너 진짜 나랑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그것은 그가 대전 호텔방에서 수백 번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을 아주 뻔한 대본이었다. 자신의 잘못을 반이반쯤 인정하는 척하면서 장남이라는 낡아빠진 도덕적 우월감을 무기로 상대를 억누르고 마지막엔 이혼이라는 카드를 슬쩍 꺼내들어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수작. 서진은 한때 자신이 그렇게도 부드럽고 다정하다고 믿었던 그 남자의 낯짝을 빤히 바라보았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지독한 권태로움이 밀려왔다. 이제는 그에게 구차하게 설명할 입을 떼는 것조차 시간 낭비로 느껴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반듯하게 2번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재혁의 코앞으로 슥 밀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그 종이의 맨 아랫단에는 이미 윤서진 3글자가 도장까지 완벽하게 찍혀 있었다. 재혁은 그 종이에 시선이 꽂힌 채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너 지금 장난해? 방 배정할 때 너 좀 쏙 빼놨다고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혼하면 내가 뭐 승자라도 될 줄 알아? 이혼녀 꼬리표 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이나 해봤냐고. 난 원래 내 것이었던 내 인생을 아주 멀쩡하게 잘 살겠지. 서진은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쏘아붙였다. 이 아파트는 내 결혼 전 특유 재산이야. 넌 이 집 사는데 단돈 10원 한 장 안 보탰으니까 법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할 권리도 쥐뿔도 없어. 내 월급은 내 통장에 고스란히 쌓이고 있고 난 빚 한 푼 없는 깨끗한 몸이야. 군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 재혁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성대에서는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협상 테이블 위에 자신이 쥐고 흔들 패 따위는 단 한 장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는 줄곧 자신이 이 결혼 생활을 이끌어가는 지배자이자 혜택을 베푸는 시혜자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지만 그 잘난 장남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홀랑 벗겨내고 나니 그는 그저 제 힘으로 비피할 집구석 하나 마련하지 못해 남의 집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에 불과했다. 3개월 뒤 안산시의 낡아빠진 투룸 빌라. 벽지 구석의 시커먼 곰팡이는 지난 겨울보다 훨씬 더 크고 징그럽게 번져 있었다. 한재혁은 커다란 이민 가방 2개를 좁아터진 거실 한가운데에 쿵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는 결국 본가로 쫓겨났다. 한소라가 자기 코딱지만 한 방에서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오더니 바닥에 널브러진 가방을 발로 뻥 차며 악을 썼다. 아, 오빠. 이따위 쓰레기 같은 짐 가방 때문에 배달 음식 받으러 나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나 밤에 인터넷 방송 켜야 하니까 거실에서 코 고는 소리 좀 어떻게 해봐. 너는 내가 좋아서 이 좁아터진 거실 바닥에서 웅크리고 자는 줄 알아. 재혁은 짜증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방을 걷어찼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김치통을 다 부술 기세로 냉장고를 뒤지시질 않나. 이놈의 집구석은 숨막혀서 발 뻗고 누울 자리도 없잖아. 송영자가 주방에서 시뻘건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뒤집개를 든 채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왔다. 어디서 감히 어미한테 눈을 불하려. 내 놈이 그 잘난 능력으로 서울에 집 한 채 사지 그랬어. 만만한 집구석에서만 큰 소리치는 못난 놈 같으니라고. 세 사람은 그 숨막히는 공간에서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다. 공기 중에는 꿉꿉한 곰팡이 냄새와 푹 쉬어버린 시큼한 김치 냄새가 끈적하게 엉겨붙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거실 바닥 한 뼘을 누가 더 차지하느냐를 두고 매일같이 피 터지게 싸웠다. 그것은 불과 몇 달 전 그들이 수원에 사는 그 만만한 며느리에게 그렇게도 잔인하게 빼앗으려 했던 바로 그 공간의 권력이었고
이제 그 시뻘건 불길은 고스란히 그들 스스로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수원시 영통구 백사동 1502호. 토요일 오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윤기철은 꼬박 1시간 반 동안 시외버스를 타고 시흥에서 이곳까지 달려왔다. 베란다에는 푹신하고 깨끗한 러그가 깔려 있었다. 서진과 아버지는 양반다리를 하고 편안하게 마주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하얀 도자기 접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아버지가 동네 분식집에서 사온 윤기 나는 김밥이 썰려 있었다. 뚝배기에서 끓어오르는 된장찌개도 없었고 상다리가 부러질 듯 번잡한 밑반찬도 없었다. 그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녹차 2잔이 전부였다. 서진은 젓가락으로 김밥 하나를 집어 입안에 쏙 넣었다. 고슬고슬한 밥알과 새콤달콤한 단무지가 입안에서 기분 좋게 어우러졌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김밥을 오물거리며 고개를 돌려 거실 끝 복도를 가만히 응시했다. 방문 4개가 고요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안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따스한 햇살이 원목 마루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작은 방 하나는 서진의 서재가 되어 책장에는 그녀가 틈틈이 준비 중인 수의사 심화 자격증 수험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현관 바로 옆 그 방의 붙박이장 안에는 보송보송하게 갠 깨끗한 이불 세트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이따금 놀러와 자고 갈 때 덮을 전용 이불이었다. 그리고 방 하나는 아직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창문에 커튼조차 달지 않았으며 가구 하나 들여놓지 않은 채 그저 비워두었다. 그녀는 그 공간을 서둘러 무언가로 채워넣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다. 나중에 요가 매트를 깔아 홈트레이닝 룸으로 써도 되고 철제 선반을 짜 넣어 창고로 써도 그만이었다. 아주 천천히 생각해볼 참이었다. 서진은 마지막 남은 김밥 꽁다리를 꿀꺽 삼켰다. 그녀가 젓가락을 내려놓자 젓가락 끝이 도자기 접시에 닿으며 쨍 하는 맑고 경쾌한 소리를 냈다. 불과 며칠 전 누군가는 바로 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짧은 전화 통화 몇 번으로 저 문들 뒤에 숨겨진 공간들을 제멋대로 난도질해 나눠 가졌었다. 그들은 그저 남의 집문지방을 뻔뻔하게 밟고 서기만 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자기들 것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세상에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주인이 명백하게 정해지는 공간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차갑고 건조한 법전의 문구가 아니라 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쏟아낸 검붉은 땀방울과 비가 오면 쑤셔오는 뼛속 깊은 신경통으로 꾹꾹 눌러 쓴 거룩한 맹세였다. 서진은 차를 홀짝이는 아버지의 둥그렇게 굽은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야 완벽하게 깨달았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건 그저 크고 으리으리한 집 껍데기를 가졌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진짜 평안은 당신이 그 널찍한 집 한가운데 우뚝 서서 아주 또렷하게 인식할 때 찾아온다. 이 집의 모든 문은 애초부터 남을 위해 여벌의 열쇠를 복사해 둘 생각이 없었다면 그 문이 언제 어떻게 열려야 하는지 남의 손에 쥐어주고 허락받을 필요가 평생토록 없다는 그 눈부신 사실 말이다.